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폭염 속에서 생명까지 위협받던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난해 8월 14일 처음으로 실시한 택배 쉬는 날, 올해도 실시됩니다. 일요일인 8.15의 대체 공휴일 16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택배뿐 아니라 건설, 청소 등 폭염 속에 위태로운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모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최종 임상 3상 시험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3,9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요건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는 정부의 승인 여부와 함께 다른 재판 결과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팀은 석 달간의 수사 결과 CCTV 등 증거 조작 의혹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진상 규명이 될 특검의 수사 결과에 희생자 유족들은 의문과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정 교수 측이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코로나19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환자가 월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였고 확진자의 70% 이상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이 있었지만 신규 환자는 1,5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유행이 퍼지며 월요일 기준 최다 확진 기록이 2주 만에 깨진 것입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12명이 늘었고 사망자는 4차 대유행 이후 최다인 9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20일 200명을 넘은 뒤 31일 이후 열 하루째 3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염 규모가 더 커지면서 계속 유행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 병상 쪽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유행이 계속되는 건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델타형 변이는 7월 셋째 주 48%, 넷째 주 61%에서 지난주 73%까지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셈입니다. 델타 변이는 돌파 감염에도 결정적 변수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분석이 완료된 돌파 감염자 379명 가운데 58%인 221명이 델타 변이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요양병원 3곳의 집단 감염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 440명이 돌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곳 모두 접종률이 70~80%에 달했으나 접종 후 6주 이상 시간이 흘렀고 산밀 환경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고연령 또 기저질환자들이 면역 형성이 낮은 점과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높은 점, 그리고 밀집,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보다 취약할 수 있는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이고, 또 7월 이후 교회에서만 집단 감염 13건이 발생해 총 507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건당 평균 3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당국은 대면 예배는 참석 인원을 준수해야 하며 별도의 모임이나 행사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의 비율이 45%에 육박하며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에 이어 일상생활 속 감염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또 1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8회째입니다. 기장군 요양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5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49명은 돌파 감염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주점과 전통시장 등을 매개로 한 감염자도 잇따랐고 수영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새로운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테이블이 5개 정도 있는 소규모 음식점이었다고 합니다. 식사와 그 음주를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머무는 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졌던 것으로 보여서 아마 감염 위험이 높아졌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집단 감염이 발생한 창원에서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가족과 지인 등 간의 접촉을 통한 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선제검사 확대를 위해 창원에 임시 선별검사소 한 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광복절 연휴를 앞둔 이번 주말 서울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만약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는 집회를 강행하거나 참가 시 우리 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210명을 넘어섰고 가족 간 집단 감염 사례도 추가로 보고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집단 감염과 함께 일상생활 속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6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전국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45%에 육박해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부산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해운대를 포함한 모든 해수욕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서철에 백사장을 장식하던 파라솔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각종 용품도 모두 한 곳으로 치웠고 탈의실과 샤워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해운대를 포함한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한 겁니다. 입욕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샤워 탈의장이라든지 이런 피수용품은 지금 사용이 좀 불가하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4단계 격상으로 부산에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이 2명까지만 허용되는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됐습니다. 연일 1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들어간 조치인데 계속해서 신규 집단 감염이 터져나오면서 단계 격상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나야 효과가 보여집니다. 다음 주 환자 발생 규모들을 보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수도권은 지난달 12일에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도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일단 오는 22일까지 13일간 4단계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지만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단시간에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각 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또 시민들이 쉽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난 1월 이후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으로 모두 3천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4차 유행 확산의 고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환기 관련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지난 6일 이용자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나흘 만에 확진자가 2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곳 실내 체육시설은 보시다시피 지하에 있는데요.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려웠던 것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였으나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려웠으며 이용자들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며 최근 한 달 동안 서울의 실내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346명으로 직장 관련 확진자 수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여기에 경기 양주시 헬스장, 서울 서대문구 체육관에서 각각 122명, 37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기가 미흡하거나 땀이 많이 나는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탈의실이나 공용 공간 공동이용하고 신체 접촉이 많은 격렬한 운동, 신체 활동 운동 특성으로 음악, 러닝머신 속도가 제한되고 샤워실 운영이 금지됐는데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환기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먼저는 환기예요.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마스크 밖으로도 많이 새거든요. 비말이나 여러저리.
되고요. 한계는 시설적인 문제예요. 예, 시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거나 이래야 되고요. 또 첫 확진자가 종사자일 때 감염이 더 크게 번지는 만큼 종사자들이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방역 수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안정적인 백신 수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산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국산 백신 자급과 접종에 첫걸음을 내디딘 셈인데요. 임상시험이 잘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이번에 3상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입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항체를 생성시키는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만든 백신으로 기존 독감이나 B형 간염 백신 개발에 주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항원 유전자를 추출해 RNA 형태로 투여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인체에 무해한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 다른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처음 투여해 안전성과 약효를 평가하는 일상시험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가 입증돼 이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최종 단계인 3상을 승인한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는 중화 항체가 완치자 대비 5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심각한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모든 백신 접종자에게서 중화 항체가 생성되었으며 백신 접종 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주사 부위 통증, 피로, 근육통, 두통 등 이외의 특별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3상 시험은 만 18세 이상 성인 3,990명을 대상으로 세계 두 번째 비교 임상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약효가 없거나 약간 유사한 위약을 투여해 대조하는 게 최선이지만 아직 같은 방식으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없다 보니 이미 접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효과를 비교하는 겁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위약 대조 방식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다만 이번 3상 임상에서 델타 변이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검증은 따로 진행되지 않고 향후에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도 1분기에 품목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임상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국산 백신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18세에서 49세 일반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월요일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가 월요일 기준으로 최다였으니까 그러면 이번 주가 또 주간 기록으로 최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오늘 6시 기준으로 이미 지금 확진자가 1,768명으로 등록돼서 6시까지 확진자로는 지금까지 아마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것 같고요. 지금대로 진단이 된다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진단되는 확진자를 합치면 내일 2,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 기준으로 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는 토, 일 영향 때문에 이제 월요일은 아무래도 좀 줄어들었다가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늘어나는 이제 추이를 보였는데 월요일에 이렇게 확 늘어나고 한 것은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주중 확진자가 좀 증가됐었거든요. 예. 일단 그리고 또한 이제 주말 사이에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상황은 이제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또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들이 계속 잇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 비수도권 지역에 발생한 확진자 비중이 45%라고 아까 전해드렸는데 네. 4차 대유행이 뭐 최고치입니다. 계속 경신되고 있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휴가철 영향이 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휴가철 영향 때문에 비수도권에 이미 확산이 됐고요. 그러니까 휴가철에 이제 옮겨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비수도권도 지역사회 내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 내 여러 가지 뭐 이제 헬스장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뭐 식당이나 카페, 또한 직장, 교회 이런 데서 집단 발병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요새 한동안 조용했던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서도 이제 돌파 감염을 동반한 그런 집단 발병들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비수도권에서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8세에서 4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이라도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겠는데 첫날은 비교적 예약이 원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정에 뭐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일단 어제 예약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대기자도 많지 않았었고요. 예. 중간에 이제 접속이 이제 끊기거나 하는 경우도 없었어서 일단은 이제 접종 예약자들에 대한 접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서 구로 끝나는 분들의 예약률이 한 50% 정도 이미 된 부분이어서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신이라도 빨리빨리 좀 접종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또 백신은 수급이 문제죠. 하반기 네. 주력 백신이 모더나인데 모더나 백신 공급에 이제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다시 한시적으로라도 좀 늘리는 거 최대한 6주까지 늘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임상 진행될 때 또 미국에서의 접종 상황에서요. 이미 4에서 6주 정도로 접종을 이제 좀 이렇게 기간을 넓혀서 접종도 했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8주에서 12주 정도의 접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모더나의 결과는 아니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에 일단 오히려 그 항체 형성은 3주보다는 8주로 하는 게 좀 더 항체 형성이 좋다라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다만 접종 기간이 연장됐을 경우에 최근에 델타 변이가 이제 4주에서 이렇게 6주 넘어가면 델타 변이 1차 접종에 의한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접종 기간이 늘어난 상황에서 델타 변이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 준수 이런 부분은 꼭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식약처가 드디어 국산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임상 시험을 보면은 위약이라고 하나요? 백신과 백신인 것처럼 하면서 백신이 아닌 걸 주사한다든가 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였는데 이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비교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인 겁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은 백신 접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이라 비접종자를 두는 것 자체가 연구윤리에 좀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연구 대상자를 다 접종을 하게 하는 방식인데 기존에 이제 유효성이 평가되어 있는 다른 백신, 이번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우리나라 새로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을 1대1 매칭, 지금 2대1 매칭으로 지금 3대1입니다. 3대1 매칭으로 해서 일단은 면역원성을 주로 보는, 그래서 중화항체가 얼마나 잘 생기는지를 확인해서 백신의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대개의 어떤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후발주자들에 대한 백신들은 대부분 이런 비교 임상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백신 자급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3상 임상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길고 험한 길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백신 개발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평가를 해주시고요.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3상 진입은 일단은 이번 연구 3상 연구가 제대로만 끝나고 안전성 또 효과성이 증명이 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국산 백신이 직접 우리나라 국민들의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외에도 여러 백신 회사들이 현재 1단계나 2단계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나 후년쯤에는 여러 종류의 국산 백신들이 이제 코로나 예방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도 서울의 확진 규모는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가 속속 예고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집회의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360명. 이달 초 주춤하는 듯 싶더니 다시 500명대로 치솟은 뒤 최근 이틀간은 일주일 전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성률도 1.4%로 뛰어올랐습니다. 집단 감염도 계속 발생해 서대문구의 사우나와 중구 소재 공연 연습실 등에서 지금까지 각각 2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가 속속 예고되자 서울시가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경찰청이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 등 모두 38개 190건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이들 단체에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또 집회 예상 장소에는 100명이 넘는 현장 직원을 배치해 불법 집회를 막는 한편 경찰과 집회 장소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번에도 필요하게 되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그리고 역 출입구 통제 등 가능한 집회 인원 집결을 막는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집회가 강행될 경우엔 현장 체증을 통해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4차 대유행 시기에 묵묵히 방역수칙을 지켜나가는 대다수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며 광복절 연휴 기간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 강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들으신 대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이 오는 광복절 연휴 기간 대규모 1인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연휴 사흘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 정도가 2m 간격을 두고 각자 손팻말을 드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집회를 방해할 경우 경찰 개인뿐 아니라 경찰청장 등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피켓을 다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언제부터 행사를 하느냐 하면 토요일부터.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1대1 시위를 하는 1대1. 이건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는데 뭐 이거 이제 이번에 경찰들 떠들면 진짜 가만 안 놔둔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명이 집결해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된 1인 시위도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해산 조치하고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09년 부호 재창 등이 없더라도 다수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5개 시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에도 10에서 30m 간격의 1인 시위에 대해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인 의사표현의 하나라면 미신고 불법 집회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 목사 측에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연휴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정하고 있던 집회 취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 역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단초였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적 비난이 생긴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마는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광복절에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전 목사 본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방역당국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코로나19 2차 유행을 촉발한 계기로 지목했죠. 이런 상황에서 전 목사 측이 또다시 오는 광복절 집회의 강행 방침을 고수하면서 4차 유행 속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구청의 운영 중단 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팀이 석 달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CTV 데이터 조작과 영상 저장 장치 바꿔치기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증거가 없는 걸로 결론 내고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손유정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 영상 저장 장치인 DVR 수거 과정 의혹,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 크게 3가지였습니다.
특검은 새 의혹에 대해 모두 관련 증거가 없거나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공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검은 7년의 무게만큼이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지만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해군과 해경 등 모두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디지털 증거만 169TB에 달했고 4,000시간에 달하는 해군과 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의혹의 실체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세월호 CCTV 조작과 DVR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특검은 세월호 항적 등에 관한 수사 요청도 있었지만 검토 결과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주 특별검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되었길 바란다며 9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증거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을 받았던 세월호 특검이 해당 의혹을 실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그 누구도 기소하지 않은 채 활동을 끝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결국 재작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했던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은 특검팀에 의해서 모두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특검팀이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세월호 증거 조작 의혹은 참사 당시 선내 CCTV 저장 장치인 DVR이 바꿔치기 된 정황이 있다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주장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수중수색 영상 등을 보면 해군과 해경이 지난 2014년 6월 22일에 걷었다던 DVR은 가짜였고 진짜는 따로 있어 누군가 미리 몰래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후 사참위가 분석한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에서 조작을 의심할 만한 특정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났다는 의혹도 특검팀 출범의 배경이 됐습니다. 앞으로 특검에서는 사참위가 찾아낸 사실을 토대로 그렇다면 누가 조작했는지, 왜 그랬는지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석 달 수사 끝에 특검팀이 내린 결론은 이런 모든 의혹에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특검은 사참위 주장처럼 당시 수중수색 영상에 찍힌 DVR 위치나 열쇠 구멍 모양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있지만 촬영 시점을 보면 수거 중이었거나 이미 수거된 뒤라 그것만으로 가짜 DVR이 따로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특검은 자체 검증 및 국가수 감정 결과 그리고 관련자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은 가짜 DVR이 아니라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습니다. CCTV 조작 의혹도 2014년 법원 검증 절차에서 복원 작업을 진행했던 촉탁인이 이후 영상 자료를 개인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면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된 특정 패턴 역시 국과수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직접 들은 세월호 유족들은 특별하게 수사하라고 했더니 특별히 검사만 하는 것 같다며 알맹이 없는 결론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궁금해했던 CCTV가 왜 그때 꺼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고 당시의 영상이 왜 기록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되지 않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과 국회 국정조사, 특별수사단 등에 이어 9번째입니다. 유족들은 수사 기록부터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아꼈지만 여전히 질문거리가 남았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뒤 노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과 비슷한 조건의 지난해 가석방 허가 비율은 1%가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혜 의혹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재벌 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다.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직후 경실련과 민주노총이 낸 논평입니다. 가석방 결정 뒤에도 특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먼저 이 부회장 형 집행률은 지난달 60%를 간신히 넘겼는데 바로 얼마 전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형 집행률 기준을 5%포인트씩 낮춰 8월 심사 대상 자격을 넉넉히 갖췄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또 다른 재판들을 받고 있다는 점도 특혜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통계를 보면 이 부회장처럼 형기 70% 미만 가석방자는 지난해 전체 가석방자 7,876명 가운데 50명으로 0.6%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으로 범위를 넓혀도 0.98%뿐입니다. 다른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 역시 지난해 기준 전체 가석방자의 0.85%에 불과합니다. 이 부회장 가석방이 전례로 볼 때 일반적인 사례로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통상의 수형자는 위원들의 합의로 가석방을 의결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엔 일부 이견이 나오면서 표결을 거쳐 가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혜 논란에도 법무부 방침은 명확합니다. 지난해 1,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사례에서 보듯 현재의 교정시설 수용률은 너무 높아 가석방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을 110%에서 105%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이재용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님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지금 취업 제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너무 이르신 것 같은데 고려한 바 없습니다.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와 국가적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는 해명에도 특혜 논란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흘 뒤에 출소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다른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은 총수가 자리를 비운 기간 오히려 큰 실적을 냈는데요. 이 부회장의 남은 숙제는 무엇인지 조용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가석방 결정 사유에 사실상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달라는 조건이 달렸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총수 없이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삼성전자에 돌아와 이재용 부회장이 맡을 과제는 무엇일까? 이 부회장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비전 선포식에서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제2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장 입지를 정하지 못해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업 범위를 넓힐 대규모 M&A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3년 내에 의미 있는 규모의 M&A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M&A를 추진할 때는 사업 영역이나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해 공격적인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도 긴박합니다. 프리미엄 시장은 애플, 저가 시장은 샤오미가 차지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난달에 월간 세계 점유율 선두에서 밀려나 새 돌파구가 요구됩니다. 가석방 신분인 이 부회장은 해외 출장 때마다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활동 제약이 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열리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과 오는 19일 시작되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에 참석해야 하며 장담할 수 없는 재판 결과 리스크도 남았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뇌물죄로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되는 이재용 부회장. 노동계와 시민단체, 여권 일각의 강한 비판을 받는 동시에 사회적 기대에 응답하라는 요구 앞에 서게 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부터 재판의 전망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가 내일입니다. 1심에서 징역 이제 4년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뭐 1심에서 똑같이 그냥 구형을 다 한 것 같은데 일단 유죄가 났던 그 근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예.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입시와 관련된 의혹이었는데 표창장을 비롯해서 표창장 위조를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서 각종 체험 확인서들이 잘못된 내용들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 각각 입시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문제가 됐었던 어떤 그 공적인 비밀을 이용했다 이런 건 없는데 예.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주로 이용했다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이 부분도 3개의 혐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2개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본인의 그 재정 담당을 했던 사람을 이용해서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라는 부분 그 3가지 의혹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그다음에 사모펀드와 관련된 거, 이것들과 관련된 증거의 인멸 문제 이렇게 3가지군요. 그러면 일단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공방이 2심에서도 제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 교수 측은 위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어떤 걸 주로 짚어내면서 방어를 한 겁니까? 1심과 달라진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항소심에 들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거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창장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른바 디지털 위조, 그러니까 그 파일들을 복사를 해서 위조를 했다라고 그렇게 1심에서 중고주장을 했고 1심에서 유죄로 받아들여졌는데 그 파일이 들어가 있는 컴퓨터 자체, 이 동양대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네. 그 가능성으로 들고 있는 게 처음에 1심 때는 이 PC에 대해서 아예 포렌식 검사를 제대로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지를 못했다가 항소심에 들어서 새롭게 검사를 해봤더니 이 입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휴대용 USB 같은 것을 꽂았다가 뺐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게 불법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예 쓸 수 없다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설령 쓸 수 있다고 할지라도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에 있는 자택에서 이 위조 작업을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PC가 방배동에 있지 않고 동양대에 그 시점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피고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다 검찰의 주장이 입증된 게 아니라 다른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라는 주장들이 이번에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나왔던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증거로서의 어떤 정당성이 있느냐 또는 타당성이 있느냐의 이제 문제고 또 하나는 증언에 관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사람의 증언이 이제 유죄 판결의 어떤 근거가 되긴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 그 녹취록 보도를 보면은 자기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뭔가 증언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변수가 된 게 왜 그러냐면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같은 경우가 당시에 표창장을 발급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게 법적으로는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그거를 발급해 줄 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라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질과 관계없이 위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최성해 전 총장의 증언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PC에서 어떤 파일이 나왔고 혹시 이런 가능성이 있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발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인 건데 1심에서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이 허위 증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동기가 없다라고 봐서 최성해 전 총장의 증언이 맞고 그리고 나머지 디지털 증거들도 이 발언을 뒷받침한다라고 판결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뭐 하러 거짓 증언이나 허위 증언 또는 과대 증언을 해가지고 위기로 몰아넣겠느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었는데 그런데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아니 그렇게 거짓말을 혹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의 신빙성을 좀 흐트러낼 수도 있는 녹취록의 내용이 공개가 된 게 당시에 이제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본인의 굉장히 가까운 지인에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증거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결국 어떤 증거를 채택을 하고 그 증거로부터 어떤 그 가치를 얻을지는 결국 법원의 재판부의 이 이른바 자유심증지에서 판단하는 걸 하지만 1심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저거를 채택을 할지 채택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줄지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만 적어도 저 내용만 놓고 봤었을 때는 1심에 판단한 것처럼 최성희 전 동양대 총장이 불리한 지수를 허위로 할 이유는 없다. 이거는 깨진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딸 조민 씨와 관련해서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은 착오였다. 또는 뭐 어떤 것은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내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사실 이제 이른바 이 고등학교 시절에 체험학습을 했던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체험을 제대로 했었을 때 이게 과연 위조라고 할 수 있냐, 허위라고 볼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다퉈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서울대 공익기법센터에서 국제 세미나를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검찰에서는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1심에서도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 체험 확인서랑은 좀 양상이 달라지는 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유죄를 판단했다는 부분은 이게 설령 법적으로 유죄로 되더라도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참석도 안 했고 아예 참석도 안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아버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서 이거를 확인서를 써준 거라면 굉장히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1심에서 이 부분이 유죄가 됐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 당시에 같이 있었던 동기생이었던 장모 씨가 사실 세미나에 참석했던 게 맞다라고 번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증언 자체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 나왔지만 조 전 장관과 정경식 교수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고 결국 이번 판단은 그러니까 증인이 직접 나와서 정경식 교수의 재판에서 증언한 건 아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의견서 형태로 정경식 교수 재판부에 다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1심과 달리 무죄가 된다고 한다라면 굉장히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입시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있어서도 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경식 교수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결국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로 지금 얽혀 있는 혐의가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럼 이 결과에 따라 이제 조국 전 장관 재판도 영향을 이제 같이 받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죄 부분에서 이제 또 하나 펀드와 관련된 것들 보면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뭐 그 회사에 컨설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서 그 회사의 돈을 다시 가져갔다. 이건 이제 횡령이다. 뭐 이런 등등. 이거는 다 1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사실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됐던 부분은 조국 당시에 이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식으로 검찰에서는 처음에 수사를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부분은 바로 사모펀드를 운영했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도 이미 권력형 비리는 아니라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가 뭔가 공모해서 일을 저질렀다는 건 이제 없는 걸로 무죄로 다 끝난 거네요. 그 과정에 특히 이제 조 전 장관이 개입됐다 이런 건 전혀 없는 걸로 대법원 확인이 되는데 여전히 이 1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 유죄로 인정이 됐냐면 당시에 조범동 씨를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취득을 했고 그 취득을 한 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군산에 무슨 공장을 짓는다 그건가요? 근데 그 공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심 때도 다퉜지만 항소심에서 계속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이게 미공개 정보란 이유가 그거를 팔았던 쪽에서 그 정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경식 교수는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미공개 정보고 불리하게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것이다라는 건데 항소심에서 계속 다퉈진 부분은 이미 이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었고 팔았던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는 게 미공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항소심에서 다퉜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참 치열했던 이제 재판인데 사실 1심 재판부 같으면 검찰이 공소장에 쓴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제 넘어간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2심에서는 과연 바뀔 것이냐, 뭐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선고 내용에 따라서 사회적 여파는 상당히 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기존에 보도가 됐었고 기존에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 워낙 많은 내용들이 보도가 돼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는 사실 바뀐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나 많은 양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촌 조카와 관련된 부분에서 권력형 비리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도 이 사실조차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조범동 씨 재판의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도 다 없는
없는 걸로. 예, 없는 걸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 재판에서 계속해서 권력 경비를 주장을 했고 그건 또 그것대로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보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식의 내일 재판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예.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예.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죄일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무죄일 것이냐 형량만 살짝 주는 것이냐 그건 뭐 지켜봐야 알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거티브 공방을 멈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나란히 전 국민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대결에 나섰습니다. 비방전은 잠시 사그라들었지만 물밑 대리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른바 명락대전이 전 국민 공약 대결로 잠시 옮겨 붙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기본대출을 꺼냈습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최대 1,000만 원까지 장기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자는 구상입니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 사실상 전 국민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구 빌려다 막 써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또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경제 성장률의 5배 이내로 점차 낮추고 불법 고금리 대출의 경우 이자와 원금 계약 무효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내놨습니다. 유럽의 일부 선진국처럼 동네 병원이나 의원이 국민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하는 전담 의사가 되는 겁니다. 중복이나 과잉 검사를 막고 쇠퇴하는 1차 의료기관도 살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흔히 주치의라 그러면 대통령만 갖는 것으로 인식됩니다만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키면서 거기에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건강의 관리를 받도록 하자. 휴전 선언으로 두 주자의 비방전은 주춤했지만 양측 대리전은 여전히 아슬아슬합니다. 두 캠프는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두고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공적 지위를 사유한다든지 개인의 공약을 위해서 도의 혈세를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 경기지사직 사퇴가 개인의 양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 발언 자체가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손영길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팀을 강조하며 장외전 중단을 요청했지만 후보들을 본인은 물론이고 각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대변인 이런 분들이 그 후보들의 취지에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와 검증 사이에서 불안한 휴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0여 명에 이르는 정책 자문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고위급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상대적으로 공약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존 국민의힘 주자들은 윤석열, 최재형 두 주자를 견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4차례에 걸쳐 캠프 영입 인사를 발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대규모 정책 자문단 인사들을 공개했습니다. 1차로 먼저 공개한 자문단 인사들은 모두 42명. 경제와 사회 등 4개 분과로 나뉘는데 외교안보 통일 분야에는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인호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3년 넘게 북핵 문제를 총괄했던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눈길을 끕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할 태세를 갖춘 셈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 외교의 헝클어진 모습을 좀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윤 후보님의 그런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생각에 같은 뜻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추가 영입 인사까지 예고된 자문단을 중심으로 정책과 공약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주 120시간 근무와 부정식품 등 이딴 논란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 최대한 차단하는 게 당면 목표입니다. 지지율 면에서 윤 전 총장의 뒤를 쫓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책 자문단 구성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먼저 했지만 사실상 정치 후발주자다 보니 인재 영입은 물론 정책과 공약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는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긴 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초년생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복잡한 전문화된 사회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각 분야에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를 써서 그분들과 함께 일하면 또 그 부분은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기존 국민의힘 주자들은 정책과 공약 마련에 있어선 외부 출신 주자들보단 낫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아 존재감 미흡이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윤석열, 최재형 두 주자에 대한 공세와 견제에 집중해 힘을 빼놓은 뒤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내세워 우리나라와 미국을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복원됐던 남북통신선의 오후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 시작 첫날 아침 담화를 전격 발표해 비난의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13개월여 만에 남북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고 지난 1일 한미훈련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훈련을 강행한 데 대한 불만이 가득 담겼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미가 끝내 정세 보단을 촉진시키는 연합훈련을 개시했다며 남한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해 외교적 관여와 조건 없는 대화는 미국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과 선제 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부부장은 북한이 한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정의 장애 요소가 미국임을 분명히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공식 제기하겠다는 대미 압박의 메시지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더욱이 김 부부장은 담화 끝에 이례적으로 위임에 따라 발표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가 북측의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군통신선과 공동연락사무소 마감 통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선 복원 2주 만에 다시 중단된 것입니다. 남북통신선 복원과 인도적 협력을 매개로 대화의 물꼬를 트려던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으로 돌아설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북한의 경고에도 한미 군 당국은 오늘부터 사전 연습을 시작으로 후반기 연합훈련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말 한미 군 당국은 3월 초로 예정됐던 연합훈련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The highest level severe on COVID-19, the ROK-U.S. alliance made the decision to postpone the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for U.S. ROK Combined Force Command until further notice. 훈련은 연기됐지만 북한은 3월 2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는 친서를 보내왔고 닷새 뒤인 3월 9일 다시 초대형 방사포를 쏘아 올리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5개월여 뒤인 지난해 8월 연기했던 연합훈련은 축소 시행됐지만 태풍과 홍수 피해로 비상 상황에 빠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훈련 초 잠잠하던 북한은 훈련 시작 8일째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3년 전 같은 봄날은 돌아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0여일 뒤에는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이번에는 훈련 시작 전부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일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한다며 훈련 중단을 요구한 뒤 일정이 시작되자 배신적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국방부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대응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현재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당국은 아직 북한의 군사적 동향은 없으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합훈련이 끝난 뒤에는 영국의 항공모함이 오는 11월엔 독일 호위함의 방한이 예상되면서 남북 관계에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49조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빠른 덕분인데요. 남은 하반기 세수 전망은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 정부의 세금 수입이 1년 전보다 48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빠른 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20조 원 증가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거둔 세금도 작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7조 3천억 원이 더 거쳤고 주식 관련 세금도 4조 원 넘게 느는 등 자산시장 호조세에 따른 증가분이 13조 원에 달했습니다. 앞서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세금을 31조 5천억 원 더 거둘 것으로 본 정부 예측이 아직까진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에 하반기엔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소비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 확산이 언제까지 계속될지가 관건입니다. 이제까지 겪은 유행보다는 규모도 가장 크지만 정점에 올라가는 시기는 아마도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는 최악의 경우엔 당겨 쓴 세금을 메꾸려 국가 채무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부가세가 줄면은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니까 법인세도 줄을 거예요. 그럼 법인세가 줄으면은 이제 소득세도 줄어야지 정상이겠죠. 도미노 연쇄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 세수는 좋을 거다라고 전망하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정부는 이에 대해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코로나 종식이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전망치가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세금 수입을 떠받치는 기업의 수출 실적이 여전히 좋아 코로나 대유행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응급실 격리 병상을 기다리던 환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환자 이송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 환자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호복을 먼저 입고 앰뷸런스를 몰고 가야 되는 건지 앰뷸런스를 먼저 몰고 가서 코로나19 환자인 걸 확인하고 보호복을 입어야 되는 건지 가봤는데 뭔지 모르지만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당장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보호복을 거기서 챙겨 입고 응급조치를 하다가는 잘못하면 환자가 목숨이 위험할 수 있죠. 그때 응급조치 먼저 하면은 그 사람이 코로나19 환자면은 그 구급대원들은 전부 다 14일간 격리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왜 보호복을 안 입었냐고 야단 맞을 수도 있죠. 자, 보호복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고글에 장갑에 덧신 운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다음 환자를 태우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것도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즉각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가면 되는 건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증상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격리 병상이 있는 병원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도착해 보면 어떨 때는 이 사람은 코로나19 환자가 아닌데 또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줄로 알고 데리고 갔는데 코로나19 환자일 경우도 있고 복잡해집니다. 그다음에 격리실이 있는 병원으로 가긴 갔는데 그 격리실에 수용하는 기준이 이 병원은 이렇고 이 병원은 이렇고 또 병원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또 가야 되는 거죠. 게다가 구급대원은 늘 부족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생활치료센터 파견, 접종센터 파견도 있죠. 그러면 다른 센터에서 또 119 구급대원을 파견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다가 4차 대유행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쪽에서 펑크가 나죠. 그다음에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는데 본래 119 앰뷸런스는 환자를 이송한 다음에 소독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했을 때는 정밀 소독을 하느라고 시간이 한참 더 걸립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응급 환자 수송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따져보니까 62분에서 74분으로 평균 12분이 길어졌는데 이건 평균이지 일이 잘못되면 1시간, 2시간이 그냥 더 길어지고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현장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호복을 좀 많이 달라, 넉넉히. 두 번째, 현장 활동에 맞는 보호복이 없을까? 이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병원 격리실에 어떤 병원에 가면 있는지 없는지 그 격리 기준이 지금 이 환자에게 맞는지 틀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연락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에 고치려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응급실끼리 직통 핫라인이 있는데 이 핫라인을 119 구급대에 연결시키는 거죠. 거기에 관리센터가 있고 지도의사가 있어서 지도의사가 직접 파악해서 어느 병원에 연락해서 비워놔라. 그런 다음에 119 앰뷸런스가 가는 겁니다. 현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바퀴벌레 나온다고 119를 부르는, 이러면 안 되죠.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고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배우 하정우 씨가 법원 앞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으러 온 겁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 씨는 프로포폴 투약이 치료 목적이었다는 기존 입장이 여전한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지만 곧바로 이어진 재판에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의료인이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사용했고 실제 투약량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양보다 적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정우 씨 본인도 최후 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던 점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첫 재판부터 하 씨가 혐의를 다투지 않으면서 변론은 그대로 마무리됐고 검찰은 하정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하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며 1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류 심리로만 처벌을 구하는 절차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 씨 측은 변호사 10명을 선임했는데 부장판사 출신과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변호사들도 포함돼 호화 변호인단이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하 씨 측 변호인은 그동안 배우로 활동을 못해 경제적 손실도 크다며 새 영화와 드라마 출연을 앞둔 하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진짜 더 조심하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선고만 앞두고 있는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잘 기다려야죠. 예, 죄송합니다. 하정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참사의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재하도급을 부인했지만 한솔기업과 계약 외에는 저희는 재하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전체 과정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거치며 해체 공사비는 당초의 7분의 1로 깎이며 참사의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와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적극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적발되면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는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시장 퇴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해야 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광주 사건과 같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해체 공사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진 해체 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단계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해체 계획서는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야 하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 공사 현장에는 감리자가 상주해야 하고 착공 신고와 변경 승인, 중요 해체 작업 시 영상 촬영 등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이번 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머물 곳이 없어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달 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해 심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서울 월계동에 있는 한 터널 앞 도로변에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차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50대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사우나 등을 전전하다가 지난해 겨울부터는 차 안에서 주로 생활해 왔습니다. 씻는 건 주민센터 화장실에서 해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 안을 봤더니 뒤에는 보면 막 전부 다 입을 옷가지가 있고 앞에는 그 쓰레기장이 돼 있더라고. 음료수 마신 거 버리고 도시락 묵은 거 버리고. 김 씨는 최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 사정을 알게 된 구청이 지난 6월 신청을 도와줬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숨진 겁니다. 구청은 심사 결과가 나오는 두어 달 동안 쓰라며 긴급 생계비 47만 원을 2차례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시원 생활도 권유했지만 김 씨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라고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시는 걸 권유했는데 본인이 왜 끝내 거부를 하셔서. 경찰은 거만과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지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3살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아이를 2년 넘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서 양육수당은 매달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 차량에서 내린 여성. 아동학대치사와 상습 유기방임 혐의를 받은 30대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언제 보셨습니까? 그 아이 죽은 거 확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놔두셨습니까? 인천지방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홀로 내버려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는 상태였습니다. 애기 우는 소리가 나는 것만 애기가 항상 새벽만 되면 울어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서 딸과 단 둘이 거주해온 기초생활 수급자였고 딸을 2년 넘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남동구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A씨에게 어린이집 등록 절차를 알려주며 등원을 권유했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육수당은 매달 40만 원씩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동이 이제 아프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안 보낸다, 못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아이가 코로나 감염이 염려가 돼서 안 보낸다 이렇게 된 거죠. 경찰은 3살 여아가 사망한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아이가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갈팡질 선생님과 진술이 왔다 갔다 해요. 하루 이틀 간극이 아니고 3, 4일씩 차이가 나버리니까 저희도 지금 그 부분 명확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와 사체 유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최소 징역 7년 이상으로 최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815님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마음대로 명분을 찾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빤히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6192님, 이 부회장을 가석방해주기 위한 기준 완화는 특혜의 시작입니다. 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안규령 앵커의 리포트로 전해드린 내용이죠. 광복절에 전광훈 씨 등이 시위를 강행하려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9330님, 한쪽에선 문을 닫는데 다른 쪽에선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유가 중요해도 그건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입 수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치르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이뤄가길 바라면서 류이저가 수험생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